심리 측정 및 평가 6월 5일 14주차 3차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수업 오프라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지 우리가 구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심리를 측정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이제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우울 지수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선생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았던 그런 애착 정도를 우리가 측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측정한다, 즉 재봐야 되거든요. 재봐야지만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설문지를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다 재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Q도 우리가 그에 맞는 설문지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감성 지수를, 즉 EQ, 감성 지수도 우리가 측정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문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설문지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설문지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야지만 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어찌 보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작성과 작성 시 고려사항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때 이제 사전 검사 결과 대처, 아무리 완벽한 설문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보통 보면은 바로 시판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보면은 왜 우리 시중에 아직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위장막이라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로고나 아니면 자동차를 흰 검은 천으로 다 가리고, 고속도로나 보면은 이렇게 테스트 운행하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공장에서 아무리 모든 이제 설계대로 공법대로 다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 마지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설문지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즉 사전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냐인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설문지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설문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기명으로 돌려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거나 그런 기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면접법을 바꿔야 되겠죠. 또 반대로 면접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그냥 설문지를 돌려서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또 오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고,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 향수병 관련된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를 할 때 제일 앞부분이 인구 사회학적 조건, 쉽게 말하면 일단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부터 들어가는데, 설문에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이 하이라이트라 해야 될까요? 키포인트가 되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설문 내용을 제일 먼저 앞에 물어버리면은 사람들이 뒤에 장수 생각하면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걸로 이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순서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 굉장히 어찌 보면은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간이다, 이것이 그냥 너무 중간으로 쭉 나오는 경우,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검사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경우 우리가 그냥 보통이다로 그냥 쭉 미는 경우,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5점 리커트에서 4점 리커트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할 때 이 완성된 설문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완성된 설문지를
다시 뭐랄까요? 그 대상자, 다시 말하면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가 만들어졌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가 만들어졌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진전문대학교 또는 계명대학교 비슷한 대학생들에게 먼저 한번 테스트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온 결과를 보고 아까 앞서 봤던 저런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수정을 한 다음, 근데 특별하게 뭐 이상 없고 문제라고 제시했는 것이 그 사람의 순수한 개인적인 걸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꼭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항목 작성 시 이제 유의점은 뭐 너무 긴 문항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일으키게 되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 특히 설문지를 작성하는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양과 그리고 뭐 이렇게 전문 용어도 그에 맞춰서 또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부정적인 질문과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입니다. 자,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설문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그때 어떻게 이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심리적인 걸 우리가 많이 물을 때는 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상황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이제 사람의 대상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문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는데, 폐쇄형 질문이라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폐쇄형 질문이라 하면은 저거는 그냥 객관식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개방형 질문은 우리가 주관식 질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우울증이 있으신 이제 뭐 대상자에게 우리가 설문할 때 당신이 일주일 중 제일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1번 혼자 있는 시간, 2번 자다가 밤에 혼자 뭐 예를 들어 자다가 깼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니는 분이 뭐 실직했을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는 이제 뭐 또 몸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몸이 아플 때 혼자 병원 갈 때, 아니면은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자꾸 생각날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폐쇄형 질문은 뭐냐면 1번 어떤 경우, 2번 어떤 경우, 이런 식으로 1, 2, 3, 4, 5 보기를 딱 주면서 그 안에서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폐쇄형 질문인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미 정답의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기도 용이하고 시간도 빨리 절약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응답했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만 응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력과 분석, 즉 통계 분류하기가, 코딩하기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제 응답의 범주 외에 더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을 수집하기는 어찌 보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연구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나 그러한 뭐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입니다. 주관식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틀의 형식에 갖추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면은, 장점은 연구자가 자신이 기획하지도 않았고 이제 의도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찌 보면은 정보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양의 그러한 이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응답의 범주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넓어 버리니까 이것을 분류화시켜서 코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의 성향과 개인의 어찌 보면은 성향, 그리고 연구의 어찌 보면은 방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필수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설문지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설문조사의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설문조사를 어떠한 이제 방향으로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인데, 보시면은 우편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장점에 보면 비용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되고 뭐 정보 확보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자, 우편조사라기 때문에 일단 장점은 익명성 당연히 보장되겠죠. 우편으로 보내면은 누가 작성해서 다시 보채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연구하는 이 연구자, 이 상담가가 옆에 같이 동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연구자의 어찌 보면 방향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도 질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연구자의 개입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다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편 조사를 했을 때 비용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는 면접 조사에 비해서 절약된다는 거지. 요즘 같이 이제 무제한 전화를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메일을 보내는 제일 밑에 있는 전자조사를 하거나 저런 조사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비용 절약이라는 개념은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우편 조사를 한다는 거는 안에 설문지를 동봉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 됐을 때는 당연히 글씨를 못 읽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읽고 쓰기에 많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5%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데 크게 문제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제 관계 부처에서 발표하는 내용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95%에서 97%는 대부분 다 쓰고 읽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일각에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그런데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를 기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여하신 분들이 사실 아직 못 읽고 못 쓰는 것 때문에 이 비율이 높지 않냐, 그 3, 4%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여하려면요 한글 읽고 쓰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는 거의 한국인 수준답게 해야지만 이 기여와 면접에서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 심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 뭐 완전 고령자분들 90세 이제 정도 되시거나 또 90세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그 시대에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90대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예 배움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셨고요, 분명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뭐 이런 설문조사는 잘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접조사를 해야 되겠죠. 대면조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편조사의 장단점을 우리가 저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면조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만나서 이 면접조사라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환경적인 통제나 뭐 기타 그런 이제 만남에서 어떤 이제 관계 형성, 라포 형성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당연히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익명성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먼저 뭐 만난 다음에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면접 장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좀 어쩌면 조금 현실적으로 좀 그런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면 조사를 했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익명성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다라는 또 뭐 그런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전화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보셨던 그 전에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하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전화조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실 이 심상과에서 하는 우리가 심리적인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사실은 이 대면 조사가 많습니다. 우리 심상과 같은 경우 양적 연구보다도 물론 양적 연구도 많이 있지만 다른 탁과에 비해서 특히 사회복지학과나 뭐 이런 뭐 탁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심상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 대면 조사를 그래서 어차피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자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메일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는 그런 이제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로그인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설문지를 하고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마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카톡으로 링크 주스를 보내줘서 링크 따라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시간과 비용도 너무 저렴하고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제약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많이 다양한 세대에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일단은 회수율이 너무 낮아요. 일단은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보이스피싱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링크 주소 잘 확인되거나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링크 주소는 우리가 보통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워낙 유명한 뭐 요즘 이렇게 활기를 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전자조사는 또 많은 저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면접조사 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상과와 관련된 이제 이 상담과 또는 이 심리와 관련된 이런 이제 특정 학과에서는 사실 양적 연구보다는 이 면접 조사를 더 많이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근데 면접 조사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이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조화 면접은 우리 보시면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폐쇄형 질문되어 있죠. 폐쇄형 질문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 비구조화 면접 제일 끝에 거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개방형 질문을 되어 있죠. 그 구조화 면접은 이미 면접자가 구체적인 면접 진행 과정 그리고 쉽게 말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떻게 종결한다 이런 전체적인 쉽게 말해서 이 매뉴얼 그러한 진행 순서지를 다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그대로 진행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간과 뭐 이런 비용 면에서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면접비 원래 의도한 대로 흘러간다면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돌발 사항에 대한 이제 대처나 뭐 이런 기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조금 단점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조화 면접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이 상담가가 이 전체적인 주제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제만 가지고 들어가서 대상자와 이 관계 형성을 하면서 대상자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향에 맞춰가면서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납법식으로 그렇게 이뤄가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에서 대상자로 하여금 더 이제 이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대신에 이 상담가가 내담자를 주체적으로 내면적으로 압도해서 좀 이렇게 리드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내담자에게 휘둘릴 수도 있고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도 연구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은 다양한 이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 내담자와 적절한 관계 형성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저러한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구조화 면접은 말 그대로 이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을 이제 같이 어찌 보면은 이제 장단점을 같이 이제 활용해서 이 두 면접 방법을 구조화와 비구조화를 서로 섞어서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심사과를 비롯한 이 상담을 하거나 또 다른 이제 그런 이제 대면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이 반구조화 면접으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반구조화 면접으로 많이 진행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제가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의 장단점 보시면은 구조화 면접에 대한 장점 그리고 비구조화 면접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보시면은 구조화 면접의 당연히 장점은 정보의 비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 주관식 관련된 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답이 나오고 그 관련된 상황이 이제 어쩌면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통계 처리가 가능한 거. 왜냐하면 수량적 표준화와 표준호가 아니고 표준화입니다. 수량적 표준화와 즉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일 때 제일 먼저 우울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울증 지수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어머니 2. 아버지 3. 형제 4. 뭐 선생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범위 안에서만 대답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아는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이제 우울해질 때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가 1위다. 뭐 선생님이 몇 위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통계 처리가 바로바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이 비구조화 면접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상담가가 많은 것을 리드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이 뭐랄까요, 이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상담가들은 이 내담자로 하여금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대답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잘 버벅거리면은 그에 대한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 관련된 전문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거랑 어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구조화 면접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면은 이 구조화 면접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류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일 밑에 보신 장점이 훈련이 덜 됐다고 표현보다는 사실 교재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노하우가 아직 이제 초보 면접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초보 면접자가 매뉴얼만 갖고 들어가서 그냥 주제만 가지고 들어가서 내담자를 이끌어 간다는 거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화 면접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사실 발견의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은 내가 질문했는 거 안에서만 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즉 내가 의도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를 가져가는데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어느 이제 의미의 표준화가 어렵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나온 답을 가지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면서 그렇게 표준화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그리고 깊이 있는 측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접이 아니거든요. 딱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면접자의 자율성이 낮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그 질문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자가 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성이나 또는 뭐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구조화 면접은 장점과 단점이 구조화 면접의 이 어찌 보면 단점이 또 이제 비구조화 면접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왜? 구조화 면접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또 비구조화 면접에서는 그걸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구조화 면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비구조화 면접에 또 못하는 것들이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을 어찌 같이 접목해서 장단점을 최대한 이제 활용해서 이 반구조화 면접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이 심리 측정 및 평가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한번 더 숙지하시고 이제 15주차 우리 기말고사 시험 시간에 제가 공지해드린 그 시험 관련 내용들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15주차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